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뼈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서 필립의 사연방에 저희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사랑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이야기는 사랑의 아픔과 배신, 복수, 그리고 인과응보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10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대학 신입생 때 만나 서로 잘 맞아서 30살까지 사귀었고 결국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제 부모님도 저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결혼식도 축복 속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며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명쾌한 조언까지 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김 부장이란 사람이 당신한테 일을 떠넘기고 혼자 퇴근해버리고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치마만 입고 가면 유독 당신을 쳐다보는 것 같다. 남편은 그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쓰레기네. 요즘 시대에 그런 인간이 아직도 회사에 있다고? 명함 있으면 줘봐.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 설마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야? 그러면 나만 더 곤란해질 텐데 라고 걱정했죠. 남편은 직접 나서는 건 마지막 수단이고 일단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동호회 사람들한테도 소문내서 그 사람 신상을 털어서 마누라 귀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핸드폰을 열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김 부장의 명함과 사진을 올렸고 그 인간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모두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날 남편은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가 직접 내려와 김 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어요. 대표는 김 부장, 너 여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치마 입은 직원들 다리만 쳐다보고 있었다며?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대표는 억울? 이 새끼야.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왔고 회사 게시판에도 다 나와 있어. 너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알겠지만 내 행동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대표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할 필요 없어. 넌 오늘부로 해고야, 이 자식아. 그러자 부장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대표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표님은 부장의 말을 끊고 말했어요. 내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직원들이야. 이진숙 씨, 이리 와서 사과받아. 저 괜찮아요. 대표님은 진숙 씨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진숙 씨 남편이 내 후배랑 친하다고 들었어. 부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사과받고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이 자식은 퇴직금도 못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거야. 아마 벌금과 성교육 정도로 처벌받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망신을 당할 거야.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저는 민망해하며 대표님 옆에 서서 김 부장의 사과를 들었어요. 진숙 씨,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이건 사과가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부장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부장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커피 심부름이랑 업무 좀 넘기고 치마 입은 발이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나 자네 때문에 신상 털리고 경찰서까지 가게 생겼다고. 진숙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부장님, 미안하다고 사과하신다니 대표님한테 잘 말해서 좋게 끝내드릴게요. 그러자 대표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저는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팔을 들어 부장의 귀를 후려쳤어요. 이 게으른 더럽고 추악한 변태 자식아. 커피 심부름은 다방에서나 해. 이 자식아. 저는 분노에 찬 마음으로 부장의 얼굴을 몇 번이고 때렸어요. 손바닥이 아플 때쯤 되어서야 멈췄는데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대표님도 저도 다른 직원들 모두 그 자식이 나가길 바라고 있어서 용서나 하부는 없었어요. 결국 부장은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고 나중에 들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100만 원의 벌금과 성교육 48시간을 받게 되었답니다. 마누라한테도 위자료를 뜯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제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호회를 통해 넓은 인맥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김 부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자식이 나간 이후로 회사 생활이 훨씬 편해졌고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고맙다며 매일 선물과 커피를 사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동호회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저도 몇 번 동호회에 나가봤지만 당구나 볼링 같은 운동엔 흥미가 없어서 결국 등산 한 번 갔다가 몸살이 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는 다른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캔들 비누 만들기나 뜨개질 같은 조용한 모임에 참석했죠. 남편과 저는 각자 성향에 맞는 취미를 즐기며 신혼을 보냈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죠. 남편이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모임이 점점 잦아졌어요. 남편은 한 달에 10번 정도 모임을 갔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밤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는 항상 모임 때문에 약속을 어기곤 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도 모임 나가요? 이번엔 야간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해질 때 산에 오르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또? 요즘 너무 자주 모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주말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당신도 같이 가면 좋잖아. 이번 주말엔 볼링하고 맥주 마실 건데 같이 갈래? 라고 물었어요. 됐거든요. 나 시끄러운 거 질색인 거 알잖아요. 모임 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알겠어. 최대한 줄여볼게. 아, 맞다. 다음 주에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마음껏 쓰고 와.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아껴 쓸게요. 장모님이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리고 올게요. 남편은 모임을 자주 나가는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끄는 등산 동호회 모임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만성 피로로 지쳐있던 저에게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행에 나서기로 했죠. 여러 남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산을 오르니 꽤 할 만하더라고요. 물론 제 체력이 부족해서 뒤로 처지긴 했지만 제 속도에 맞춰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니 저도 장단을 맞추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는 등산 외에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아니요. 등산이 유일한 취미라서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일만 하다 보니 등산 외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싱글이세요? 네,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지만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뭐 어때요? 여자끼리 이런 얘기나 해야 속이 풀리죠. 영희 씨, 싱글이라면 여기서 괜찮은 남자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요? 여기 정글에서요? 저는 정글이 싫습니다. 정글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정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서 물었더니 그녀가 믿기 힘든 대답을 하더군요. 몰랐어요? 여기 등산 동호회는 말 그대로 정글이에요. 저는 진숙 씨가 쿨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따라온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쿨해서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을 이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자 영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진숙 씨가 곰 같은 여자였구나. 이봐요, 진숙 씨, 제가 하는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등산 모임의 남녀들은 마치 정글 같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글 같은 생태계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영희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다들 바람 피우려고 이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처럼 순수하게 등산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특히 모임장인 진숙 씨 남편 박승대 씨는 여기 있는 여자들하고 한 번씩은 다 사귀었다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정말 남봉꾼이 따로 없어요. 저는 영희 씨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영희 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것뿐이에요. 괜히 그런 헛소문 퍼뜨려서 제 남편과 모임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자 영희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 순진한 여자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계속 순진하게 믿고 살아가세요. 난 그냥 진숙 씨가 좋은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귀띔해준 것뿐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할게요.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영희 씨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녀의 이상한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걸 남편에게 말하고 영희 씨를 모임에서 쫓아내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산을 오르며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영희 씨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이는 영희 씨에 대한 뒷담화를 시작했어요. 자기야, 아까 보니까 영희 씨랑 맨 뒤에서 수다 떨면서 올라오더라. 둘이 친해진 거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무슨 얘기? 혹시 내 흉을 본 건 아니겠지? 그 여자는 우리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조금 신경 쓰여. 소문으로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혼 이유도 집착 때문이었다고 하던데 혹시 헛소리 같은 거 하지 않았지? 그 여자 망상증 환자라서 모임원들이 다들 기피하는 인물이야.
만약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 아, 그래? 망상증 환자라니. 내가 보기엔 정상 같았는데. 뭐, 어쨌든 알겠어. 그런 여자였구나. 하지만 나랑 있을 때는 멀쩡해 보였어. 그냥 산이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 그래, 그럼 됐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이네. 응,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충 대답했더니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뭐가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감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무작정 남편이 주최하는 모임에 몰래 미행해서 감시해봤습니다. 볼링과 당구 모임에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는데 공이 잘 맞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이 오가더군요. 영희 씨의 말을 생각나서 그런지 손을 마주치는 것까지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임이 금방 끝났어요. 한두 시간 운동을 즐기고 헤어지더라고요. 그이는 매번 모임에 나가면 늦게 들어왔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모임원에서 가장 젊고 예쁜 여자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타고 비행했는데 유흥가 뒤편의 즐비한 모텔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바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고 그 애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일일이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 남편 차를 찾아다녔어요. 7번째로 도착한 모텔 주차장에 그의 차가 보였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이며 오금이 저려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포켓볼 치는 중이야. 그래, 지금 하는 거 재밌어. 그럼 재밌지. 슬리감 있고 짜릿하기도 하지.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신도 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 같이 하면 재밌겠다. 아니야, 내가 가면 거기 짝이 안 맞을 것 같네. 그럼 실컷 즐기고 와. 알겠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먼저 저녁 먹어. 그는 모텔 방에 들어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지금 제가 모텔 방을 모두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바람이 머릿속에 머물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는데 너무 더러워서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 만난 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남봉꾼이었는데 바람 피우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철저하게 조사하고 참교육을 해주고 이혼할 계획이었죠. 남편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일주일 동안 바람 피우는 여자의 수를 세어보니 무려 4명이나 되더군요. 도대체 몇 명과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을 늦은 밤이나 피우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바탕 즐기고 회사에 가기도 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시를 하며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워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여우가 아닌 곰이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변함없었고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초전 박살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들킨 것도 모르고 밤마다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때? 나 피곤해. 건들지 마. 에이, 왜 그래. 좋으면서 이리 와봐.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당신 그날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그래, 그날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나가서 자. 아이고, 참 오랜만에 한번 홍콩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 잠이나 자자.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더군요. 저는 증거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터뜨려줄 생각이었으니 그이와 한 침대를 쓰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 옷에 카메라를 달고 출근했고 업무를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난 것 때문에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간신히 참고 일을 했죠.
그날 밤 남편 옷에 달아두었던 카메라를 수거해서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아무것도 뜨지 않더라고요. 다시 새 것을 사서 달아봤는데 남편이 움직이면서 떨어졌거나 망가지기 일쑤였어요. 4명의 바람녀만 잡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아직은 이혼 소장을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두 다 밝혀낼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소형 카메라나 녹음기는 계속 실패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남편의 뒤를 쫓아보기로 했어요. 현장을 잡고 끝장을 낼 생각이었죠. 남편 이 더러운 놈을 박살내기로 마음먹고 며칠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바람을 피우니 아주 확실한 실물 증거를 잡아내려고 했죠. 이틀 동안은 회사와 볼링장을 거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미행한 지 3번째 날 남편이 회사 점심시간에 나와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가더군요. 다들 남편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바로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구장 앞에 비상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남편과 일행들을 살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당구장을 갔다가 회사로 가겠거니 하고 남편의 뒤를 미행하는데 그 이는 회사 건물에 여자 하나와 같이 들어가더군요. 여자는 분명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왜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에서 바람을 피우나 싶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고 남편의 차에 타더군요. 저는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 남편 회사 입구에 세워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디든 편히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그 순간 남편의 차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더군요. 기사님 저 차량 쫓아가 주세요.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따라가 주세요. 무슨 미인 같은 건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입니다.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 저를 믿어보세요. 택시기사는 정말로 운전을 잘하더군요. 남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에 잘 붙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차 문이 열리며 그이 혼자 내리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며 갸우뚱거리며 계속 살펴보는데 남편 차 조수석 문이 열리며 상간녀가 내렸습니다. 이것들이 주민들 시선을 피하려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려고 한 겁니다. 진짜 영악한 저것들이었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올라가고 정확히 5분 뒤에 집 앞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귀를 대면 무슨 소리가 날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더러운 음성이 터져 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설마 했지만 이것들이 제 집에서 바람을 피우러 온 겁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와서 그 짓을 하러 온 거라고요. 흥분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카메라를 켜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두 손이 달달 떨렸는데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억지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바로 닫혀있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두 년놈은 제가 온지도 모르고 카메라에 찍힌 것도 모르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자기야, 점심시간 끝나간다. 우리 좀 더 속도를 올리자. 안 돼. 그냥 늦게 들어가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라고. 자기야, 집중하자. 회사 이야기는 그만 알겠어. 자기 스케일 장난 아니다.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자기야, 사랑해. 우리 더 자주 만나자.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지금 홍콩만 5번 다녀온 것 같아.
제자 스크라이스트 하나님 이런 쾌락을 내려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하도 안 해줘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열정과 회포를 푸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자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역시 소문난 남봉꾼이라더니. 대단해. 사랑해. 자기야 저는 그 치다는 걸 카메라에 담을 만큼 담아서 녹화를 중지하고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긴장은 어느새 사라졌고 기가 막히다 못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짓하던 남편의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여보야 땀 좀 닦아가면서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당신 뒤태가 더 멋있게 보이네. 그럴까?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뭐야?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야? 괴인은 그 짓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상간녀를 밀어버리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상간녀는 절정에 달아올랐는지 시뻘건 얼굴로 저를 보더니 소리를 꽥 지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웃긴 저는 상간녀에게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남편이 안 해줘서 많이 고팠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침대 위에서 그 짓을 하니? 네 년이나 저 자식이나 오늘 내 손에 뒤졌어. 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저는 남편의 골프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벌벌 떨면서 팬티를 집어들더니 말하더군요. 자 자기야 잠깐만 내가 옷 입고 다 설명할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자 잠깐만 기다려. 어시고 이게 오해로 보이겠니? 그래 반스는 입게 해줄게. 보기 흉하니까 빨리 걸쳐 골프채로 뒤지게 패줄 테니까. 남편은 몹시 놀랐는지 제 눈치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팬티만 입고 다 말해줄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테니까 흥분하지 마. 말은 필요 없고 존나게 쳐맞아야지. 빨리 입어. 이 짐승시켜. 그이는 말려있는 팬티에 다리 하나를 억지로 넣었고 다른 발을 팬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발이 걸려버리자 중심을 잃고 외발로 쿵쿵쿵 뛰더니 뒤로 자빠졌습니다. 협탁에 머리를 부딪힌 남편은 눈을 뜬 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흉한 알몸으로 말이죠. 진짜 가지가지한다. 바람 피우다 걸리고 빤스 입다가 자빠져서 기절을 해. 야 그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 화상아. 그런데 남편은 천장을 주시한 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요. 이거 피피피야 어쩌면 좋아 경수씨 정신 차려봐 모피 남편은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출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상간녀의 옷으로 남편 머리를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시켜 119에 신고했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알몸 상태로 머리를 다쳐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30분 뒤에 과학수사대가 와서 사진을 실컷 찍었고 발가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간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여자랑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더니 당황해서 빤스를 입으려다가 반스에 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외발로 중심을 잡으려다가 협탁으로 자빠졌어요. 그게 제가 본 전부입니다. 형사들은 바람난 놈이 빤스에 걸러 자빠져 사망했다고 하니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윽고 형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저에게 상관님한테 일단 입을 옷을 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상관녀 옷으로 남편 머리를 지혈하는 바람에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그냥 그대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사 하나가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상간녀 몸을 가려주고 경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도 조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따라갔습니다. 형사들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듣고 남편은 단순 사고로 사망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도 좋다면서 경찰이 수집한 그이의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저와 상관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 떠난 걸 믿기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형사가 준 추리닝을 입고 나왔는데 저에게 훌쩍거리며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알려지면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요. 형사님들은 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인연이 콧구녕으로 설사 지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똥같은 년아 넌 이 상황에서 니년이 바람난 거 들통날까봐 겁이 나니 내 남편이 죽도록 미운 건 맞지만 그 자식이 저 세상 가게 된 건 내 탓도 있다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난 그저 경수씨가 스릴 있는 시간을 선물해준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니년은 죄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면 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 돼야. 내가 입을 다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똥내 나는 아가리 쳐닫고 조용히 꺼지세요. 아무튼 난 죄 없어요. 당신이 내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이게 처 돌았나?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니? 경찰서 앞이라고 니년을 못 때릴 것 같아. 그러자 상간녀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경수씨가 눈앞에서 그렇게 된 것도 충격이고 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요. 아이고 말을 말자. 내년 면상 보기 역겨우니까 그만 꺼져라. 그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제 가정에 피해 가지 않게 해주실 거죠? 저는 상간녀 말을 씹어버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복수가 물거품이 된 것 같다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건이 아닌 사고로 결정났으니 장례식장을 잡고 남편을 데려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들어놓은 상조 회사에 연락해서 저 대신 장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이 없으니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주라고 일러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이는 아무에게도 명복을 듣지 못하고 저승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잡은 상간녀가 넷이었는데 더 많은 상간녀가 그의 핸드폰에 증거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패턴을 풀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이윽고 남편과 상간녀가 그 지다는 목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더니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광경이었죠. 영상은 두 연놈의 몸뚱아리만 주민이 되어 있어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나마나 모텔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년놈이 일을 치르고 나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거기가 저희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남편이 집에서 바람 피운 게 저에게 걸린 날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오늘 엄청 섹시하네. 스릴 있는 장소에서 해본 소감 좀 말해봐. 내가 살다 마누라 있는 남자 집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는 건 처음인데 진짜 기분 죽인다. 두 배로 흥분되고 짜릿하단 말이야. 자기 침대에서 마누라 말고 몇 명이나 굴렀어? 뭘 그런 걸 물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 몰라 외식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는 거지.
자기는 그중 고급 참치에 속하니까 괜히 질투하지 마. 하여튼 바람둥이 자식들은 비유도 철지게해요. 그래 고급 참치 맛이 어떠냐? 완전 대박이었지. 자기는 100점 만점에 99점이야 왜 1점을 뺀 거야? 100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다시는 안 만나줄까봐. 자기야 평생 99점으로 나랑 이렇게 즐겨줘야 해. 연락 끊기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자기 연락을 왜 끊겠니? 내 남편은 날 방치만 해두고 있고 어디 가서 자기처럼 몸이 맞는 남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자기는 나의 구원자라고 영광입니다. 마님 앞으로도 제가 구원해 드리겠사옵니다. 해에 2년 놈은 실컷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스타일링 왜 흥분해서 내 속옷을 찢었어? 나 이거 입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걸리기 좋겠다. 내가 오늘 좀 과하게 놀았네. 걱정하지 마. 자기 속옷이랑 비슷한 거 많을 거야. 내 마누라 속옷 줄게 달린 와이프 사이즈가 나랑 비슷해. 아니 걔는 뽕 넣고 다녀서 큰 거 입고 다녀. 그래서 사이즈가 자기한테 맞을 거야. 이것들이 제 침대에서 그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저의 속옷을 훔쳐 입고는 제 흉까지 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상간녀가 제 속옷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고 온갖 귀여운 척을 했습니다. 진짜 찢어버리고 씹어버리고 싶었어요. 여하튼 2년 놈이 바람 피운 곳은 제가 쓰는 안방이었고 상관녀는 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2년 놈은 옷을 입고도 쪽쪽거리며 스킨십을 한참 하다가 집에서 퇴장했어요. 영상을 촬영한 날짜를 보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던 날이더라고요. 내 침대에서 상간녀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또 피웠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도 틀어봤는데 남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일 다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은 상간녀는 정확히 26명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진 4명까지 포함하면 30명과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진짜 발정난 똥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중에는 동호회 여자들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어요. 대화를 들어보니 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나누길래 지레 짐작했고 연락처와 신상을 파악하니 고등학교 동창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상간녀들이 모두 유부녀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걸 남편이 자기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유부녀는 헤어져도 아주 깔끔하고 소문도 나지 않으니 바람 상대로는 최고라고 했죠. 웃기는 놈이죠. 세상 떠난 남편은 끝까지 저를 농락하고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카톡창에 있는 수십 명의 상간녀와의 대화, 그리고 전화번호와 신상까지 모두 수집해서 터뜨릴 일만 남았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복수는 물론이고 초대박 사건을 터뜨릴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하나씩 조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복수를 하기 전에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과 그동안 직장생활로 번 돈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다해서 5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죄가 덮이고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간녀들에게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상간녀 손해배상은 남편과 별개의 문제여서 사망이든 실종 상태든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를 상간녀들에게 모두 풀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총 30명의 상간녀가 있었으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전해주고 고소장을 30명에게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상간녀들에게 고소장을 전해주겠다며 변호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등기로 보낼 걸 저에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 남편과 마지막 순간에 바람 피운 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어린 꼬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녕, 집에 부모님 계시니?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는 산타 이모야. 이 집에 선물을 주러 왔단다. 산타 이모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산타 이모가 왔어요. 꼬맹이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와 멀쩡하게 생긴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군요.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장 나가요.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잠깐 있어봐. 네 남편도 알 건 알아야지. 그 전에 내 아들은 방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내 손에 시한폭탄이 있거든. 제가 기세등등하게 말하자 상간녀가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러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나가줘요.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제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너에겐 두 가지 보기가 있어. 애 앞에서 망신당한다. 아니면 남편 앞에서만 망신당한다. 이 두 가지뿐이야. 저는 말없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음속으로 해둔 상태라 꼬마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순간 눈이 뒤집힌 남자는 꼬마애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고 제가 건네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했어요. 또 제 남편이 그 짓 하다가 세상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저씨가 대단한 마누라를 두셨더라고요. 제 집에서 그것도 제 침대에서 바람을 피웠으니 용기가 얼마나 가상해요. 제가 드릴 건 이 영상 말고 상간녀 손해배상 고소장입니다.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그러자 남자는 고소장을 상간녀에게 집어던지더니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쿵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제 웃음도 폭발했습니다. 상간녀가 처맞는 걸 실컷 듣고 그 집에서 나왔고 다음 상간녀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는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 와이프 맞죠? 저 결혼식 때 뵀었는데 기억하세요? 제 남편의 동창이셨군요. 아내분도 동창이던데 동창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계셨구나. 네, 저희는 첫사랑을 이룬 부부죠.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시죠. 재수씨, 이번 상간녀의 남편은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개 같은 놈이 절친 마누라까지 건드린 걸 보니 진짜 발정난 짐승 새끼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이유수와 상간녀가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더군요. 누구세요? 저 경수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수요 결혼식에서 봤었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수민씨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녀가셨죠? 저 없을 때 다녀가셔서 엄청 아쉽고 서운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요? 아니요. 전 경수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다른 동창이랑 헷갈리신 것 같군요. 동창 상간녀는 뻔뻔하게 모른 첫 발을 빼더군요. 그래서 저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씨 왜 이러세요? 나 다 알고 왔어요. 알긴 뭘 안다는 거죠? 여기 오신 목적이 뭔가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할까요? 아님 수빈씨가 직접 말할래요? 그럼 제가 기회를 드리죠. 여기 당신 남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나갈게요. 그게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동창 상관녀는 눈밑을 파르르 떨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더군요. 이봐요. 경수 와이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괜히 남의 집에 와서 불편한 소리만 하는데 그냥 나가시죠. 보기 2번을 선택하시겠다. 그럼 법적 조치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당신 남편이자 제 남편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자 남편 절친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러냐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라고 영상을 틀어서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절친이었다고 하셨죠? 이거 보고 친구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이게 뭐야? 내 마누라가 경수랑 바람을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게 다 뭐야 니년이 경수랑 이따위 짓을 벌여 동창 남편은 격분해서 상간녀의 따귀를 사정없이 갈겨대며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상간녀 머리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는 저 세상에 갔어요. 다른 여자랑 그 짓 하다가 빤스에 걸려 자빠져서 끝났어요. 상조 회사에서 장례식 없이 화장해서 어느 강에 뿌렸다고 하네요. 여하튼 내가 전할 건 그 동영상이랑 이거예요. 상관녀한테 주는 고소장 금액은 바람난 인연이 선임하는 변호사에 따라 변동되겠지. 그럼 나는 이만 갑니다. 남편 친구는 그이의 죽음을 듣고 잠시 놀라긴 했지만 바람 피운 게 더 빡치는 일이어서 제가 나가도 상간녀를 개박살이 나도록 두드려 패더군요. 이런 식으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속 주인공들의 집을 모두 다 돌고 나니 정확히 보름 만에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남편들에게 불륜 영상을 보여주며 상간녀를 개패듯이 패도록 만들었어요. 상간녀들은 모두 거액의 위자료를 물며 이혼을 당했고 저에게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답니다. 30명의 상간녀한테 5천만 원씩 받았으니 금액이 15억이더라고요.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돈까지 더해서 20억을 손안에 쥐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은 처음부터 잘 풀렸고 금세 직원 여럿을 둔 수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만난 사업가와 눈이 맞아서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연을 적고 있네요. 지금 제 곁에는 평범한 사업가인 남편과 어여쁜 딸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을 적어보니 제 남편의 민낯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천벌받은 남편은 큰 벌을 받았고 상간녀들 역시 인생이 초전박살나서 서는 게 서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통쾌한 복수 맞죠? 저희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